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제목이 특이합니다. 집착을 부리는 중도의 의학. 아마 예고는 균형치료에 대해서 예고가 나갔을 텐데 뭐 크게는 비슷한 내용이고요. 사실 정확하게는 중도의 의학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고 싶어서 썼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의사 면허를 딴 지 벌써 38년이 넘어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나름대로 저의 이제 치료에 대한 또 의학에 대한 그 철학도 생기고, 뭐 철학이라기보다는 뭐 개념, 방향성 뭐 그런 방향이 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 나름대로 그 방향에 대해서 거의 한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그 방향에 따라서 치료를 해오고, 또 환자분들에게 또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치료하시기를 또 권하고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중도란 말을 이 좀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뭐 우리 뭐 좌파 우파 중도 뭐 이게 아니고요. 중도 가운데 길이라는 뜻인데,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따르는 삶의 태도이자 수행 방법.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불교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그 불교의 뭐 이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윤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고기도 잘 먹습니다만은 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이 내용은 좀 사실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거죠. 이 한자로는 이제 사문유관이라 그러는데, 네 개의 문을 가보면서 이 부처님이 이 뜻을 세우는 과정이죠. 이 부처님은 그 시타르타죠.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나서 한쪽 문을 나가 보니까 이 늙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늙음으로써 이 노쇠함으로써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쪽 문을 나가니까 사람이 죽음으로써 고통을 받고, 다른 문을 나가니까 병자 때문에 병 때문에 고통받는, 그렇게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때 다른 문을 나가 보니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만나서, 아, 나는 출가해서 수행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는 세상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 7년, 뭐 정확하게는 6년이라 그럽니다만 7년간의 수행을 했고요. 그중 특히 마지막에 7일간의 보리스 밑에서 수행을 해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께 많이 묻는데, 부처님이 이 보리스 밑에서 깨달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흔히 이제 불교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이 깨달음이 상당히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도저히 거기에 도달을 못하고 뭐 그걸 평생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적어도 글로서는 상당히 정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이 찾고자 한 것은 세상 고통의 이제 원인을 찾고자 한 것이죠. 그 세상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소멸시키면은 이 세상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 굉장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통을 끝내는, 집착을 버리는 것은 중도적 실천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중도적 실천 안에는 뭐 팔정도라 그래서 정견, 정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른 마음과 바른 실천을 하는 게 들어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고통을 끝낼 수 있고, 그것은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극단적인 두 삶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그 가운데를 택하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가 단지 중간이 아니고 균형이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고가 균형이 있는 치료라 그러는데, 그 균형이 바로 중도의 치료입니다. 균형이 있고 지혜로운 판단에 근거하고 집착에 부재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 극단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이 개념입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처 불교도 아니더라도 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제목이 증문즉설이잖아요. 청중들을 모아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바로 답을 하는데 그게 정말 뭐 막힘없이 바로 그냥 말씀을 하시고 뭐 그 안에 이제 생각이 그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경험이 들어있긴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점이 질문을 하면은 바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철학이 확고한 거죠. 중심이 확고하면은 대답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중에 좀 어려운 질문도 있어요. 뭐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야단쳐야 되나요? 뭐 매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잘 대해줘 그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답은 뭐냐면은 자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생각을 하지 마라. 상당히 명쾌하죠. 그죠? 이 자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자식에 집착을 하면 거기서 고통이 생긴다. 남편의 외도를 어떻게 할까요? 남편의 외도는 사실은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다 들어봐야 되지만 그 말씀하시는 거는 뭐 남편이 그래도 마음에 들면은 같이 살고 그래도 같이 못 살겠다 하면 깔끔하게 헤어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같이 살고 있는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이다. 거기서 벗어나라. 남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 전체에 통하는 철학이 집착을 버려라. 불교의 그 진리 그대로죠. 집착을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이 즉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 좋은 개념이 불교에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사방의 중요한 철학에서는 다 이 개념을 비슷하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게 유교의 중룡이죠. 중룡, 치우침 없이 항상 바르게 살아가는 태도. 중룡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철학을 세우신 분인데 덕은 과잉과 결핍이라는 두 악의 중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잉도 악이고 결핍도 아니고 악이다. 치우친 양쪽 극단은 둘 다 악이다. 많은 것도 악이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덕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플루타쿠스 영웅전 만든 플루타쿠스는 지혜는 언제나 극단의 중간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게 재밌는데 에피쿠로스 혹시 아십니까? 에피쿠로스 그 뭐 학교 다닐 때 철학 배우셨는지 철학 도덕이나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쾌락주의를 주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에피쿠로스. 그래서 뭐 철학 중에 무슨 쾌락주의가 있어? 쾌락을 추구하는 뭐 변태적인 그런 철학인가? 실제로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 그러니까 아타락시아라는 진정한 쾌락은 절제를 통해서 얻는 정신적 평온이라고 얘기했어요. 상당히 좀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 진정한 쾌락, 그냥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쾌락을 넣는 것이고 그 쾌락은 정말 기쁨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절제를 통해서 가운데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 서양과 동양을 막론해서 과거와 현재를 막론해서 이런 이제 철학이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이 이 중도, 중령, 중간 이걸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저희가 이제 생리학 배울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영어로는 이제 호메오스테시스라고 그러는데 항상 일정한 것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뭐 오스몰라리티 뭐 농도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 부분을 다 유지해야 되는데 잠깐 소개드릴 거는 체내 산도입니다. 산도. pH라 그러죠.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니고 약간의 알칼리. 가장 중간이 뭐냐면 7.0인데 7.4 약알칼리로 돼 있고 이 알칼리 이 산도를 얼마로 유지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유지합니다. 굉장하죠. 그죠? 산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유지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0.735, 7.35, 7.35로 이하로 떨어지면은 우리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숨도 가빠지고
이 신장에서 산을 더 많이 분비하기 시작하고요. 0.75 높은 7.45만 돼도 이 몸이 알칼리증이네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거를 교정하기 위한 뭐 주로 호흡과 신장을 통해서 반응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버퍼들이 반응을 하긴 하지만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굉장히 가운데 부분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절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요즘은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은 산성 체질이다, 알칼리성 체질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산성 체질은 그 인터넷 보면은 이 피로를 많이 느끼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염증이 많이 생기는 타입이고, 알칼리성은 반대로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건강하고 굉장히 이제 활동적인 그런 체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7.4를 0.05 사이로 유지하는데 산성 체질, 알칼리성 체질이라는 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은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료도 이 항상성 중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산염기 나왔을까? 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산성 체질, 염기성, 알칼리성 체질이 있듯이 이 산성 식품,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분류가 있죠. 이거 아시는 분은 이제 좀 아실 텐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 과거에는 우리 몸이 이 식품을 먹으면은, 밥을 먹으면은 어떻게 에너지가 만들어지냐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라부아제라고 이제 연소 이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타면은 산소와 결합해서 결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열이 나온다. 연소 이론을 발견하면서 우리 몸도 이와 같이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연소를 해서 태우면은 남는 게 재가 남죠. 무기질 재가 남는데 그거를 물에 넣어서 산도를 체크해 보면은 어떤 식품은 산성이 되고 어떤 식품은 알칼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들어가서 타서 재를 남기면은 우리 몸에 그 재가 산성이면은 산성식품, 알칼리성이면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는 사실 과일은 산성이잖아요. 시잖아요. 그죠? 신데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태우고 나면은 그 재가 알칼리성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 식품이 들어가서 뭐 연소가 되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대사가 됩니다. 뭐 주로 ATP를 만들어서 이제 대사가 되는데 타는 건 아니죠.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무엇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무엇을 먹어도 체내의 pH는 7.4로 조절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식초도 먹잖아요. 식초 먹어도 우리 몸은 pH를 7.4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딱 유지하니까, 물론 병이 있는 분은 다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리지 않고 다 드셔도 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 중도의 의학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혈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혈압. 70세 여자 환자분,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외래에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원래 고혈압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안 돼서 혈압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으세요. 오실 때마다 혈압을 그냥 많이 적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는데 이 수치를 가지고 와서 혈압 조절이 안 된다. 자세히 보면은 이 빨간색이 170에 80도 있고, 그렇죠? 160에 80도 있고, 150에 70도 있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110에 70, 110에 60도 있어요.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는데 이 환자분은 내 혈압은 무조건 140에 9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 170에 80이 되면은 내가 뭐 갑자기 쓰러지지 않느냐, 출혈이 머리가 터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사실 고혈압으로 쓰러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좀 잘못된 말인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많이 나오죠. 뒷목 잡고 쓰러졌다. 이건 혈압 때문이다. 혈압 때문에 뒤에 혈관이 터지면은 뒷목 잡고 쓰러진다. 사실 고혈압으로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뇌출혈로 쓰러지는데, 물론 옛날이라 하면 뭐 한 7, 80년 전? 7, 80년 전에는 고혈압 치료가 이제 잘 되지 않을 때는 혈압이 뭐
200 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200, 뭐 220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은 그 혈압 때문에 이제 터지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혈압이 뭐 160, 170 이걸로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뇌출혈로 왜 쓰러지냐? 그게 혈관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서 그렇고 또는 뭐 고혈압 아니나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오래 있으면은 혈관이 약해지면서 터지는데 그거 말고 대부분은 혈관의 구조적인 뇌혈관의 구조적인 뇌동맥류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구조적인 이상으로 뇌출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수한 고혈압으로 쓰러지려면은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고혈압성 뇌증이라 그래서 고혈압 때문에 의식을 잃는다. 적어도 200. 200에서는 잘 안 쓰러집니다. 사실 250은 돼야 됩니다. 250은 250도 상당히 오래 있어야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너무 공포를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합니다. 혈압은 우리가 혈압을 잴 때는 낮에 재잖아요. 그죠? 낮에 재기 때문에 낮 혈압만 보는데 이거 밤입니다. 밤이 되면 혈압이 한 20 정도 떨어져요. 그러나 일어나면 바로 올랐다가 좀 이따 떨어졌다가 나가서 일상생활하고 누구랑 좀 싸우고 뭐 이거 같으면 운전도 좀 하고 그러면 혈압이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안정시 기준으로 낮에 안정시 기준으로 뭐 활동하거나 운전할 때가 아닙니다. 안정시 기준으로 평균 한 140 이하가 목표인데 130, 80을 요새 좀 더 추천하긴 하는데 낮에 평균을 뜻합니다. 항상 140 이하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혈압하고 심혈관 사망률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근거가 과거의 프레밍엄이라는 이제 도시를 기준으로 18년간 거기 프레밍엄이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을 18년간 전체를 그냥 다 그 추적 관찰해서 나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합니다. 요즘은 뭐 몇 개 이제 무작위 연구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사망률, 심혈관 사망률, 비심혈관성 사망률 이런 게 있죠. 그죠? 140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120이 더 좋다, 110이 더 좋다,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한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40을 넘으면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평균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균인데 이게 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당뇨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남자와 나이만 가지고 봐도 여기 보시면 이게 프레밍엄 연구입니다. 요즘은 이거보다는 좀 더 스트릭트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프레밍엄의 원래 연구의 논문 분석을 보면은 남자가 65세 이상이면은 혈압이 160 될 때까지 별로 변하지 않아요. 140이나 160이나 거의 비슷해요. 여자는 더합니다.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보호가 되기 때문에 170 가까이 되어야 이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이걸 듣고 나는 혈압을 160으로 조절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실 혈압을 바라보는 우리 의사들 그리고 보건 정책을 입안하는 이 관계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않죠. 환자 전체를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환자들이 혈압을 얼마나 낮추는 것이 우리 그 국민들의 사망률을 제일 낮출 것인가 그리고 합병증을 줄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140 이하, 130, 80 이하가 더 좋긴 한데 개인 관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위험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뭐 160, 170 올라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혈압이 180이라고 쳐봅시다. 180 이 관점에서 180으로 치면은 이 남자 65세인 사람이 남자 140인 사람에 비해서 이 사망률이 3%에서 5%로 증가해요. 여기 이제 1000분의 30, 1000분의 50이거든요. 3%에서 5% 증가하면 굉장히 크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을 가능성이 97%에서 95%로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180이 돼도 이 정도예요. 물론 우리 뭐 5천만 인구에서 2%의 증가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니까 그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중도의 고혈압 치료, 이제 밸런스가 있는 균형 잡힌 이 고혈압에 대한 시각은 뭐냐면은 이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위험하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치료하면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높다고 안절부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치료하시면 되고 요즘 혈압약 굉장히 좋거든요. 혈압약 드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혈압이 기준보다 높으면은 뭐 금방 큰일 안 나고요. 한 2~3개월 간격으로 천천히 전 혈압 높으면은 적어도 3개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뭐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걱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덜커덩 약을 올리면은 이 약을 이제 증량을 하면은 3개월 뒤에 저혈압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은 적어도 한 1개월은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조절하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데도 방관하지 않고 그다음에 높다고 막 안절부절하지도 않는 가운데 평온한 마음, 이 혈압에 집착하지 않는 중도의 의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굉장히 많이 적어 오시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혈압 재시는 분들은 환자분 이렇게 하시면은 환자분이 혈압의 노예가 됩니다. 혈압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도의 치료죠. 그다음 당뇨를 잠깐 볼까요? 이제 62세 남자 환자인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고 스텐트도 했으니까 뭐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죠. 당뇨가 있으신데 당뇨는 조절이 잘 됐습니다. 당뇨약으로 물론 조절했고요. 근데 어느 날 딱 오셨는데 혈당이 상승을 했어요. 8.5로 상승을 해서 우리 뭐 치료 기준이 7 이하인데 상당히 증가한 거죠. 왜 그런가 하고 여쭤봤더니만 최근에 이제 여주가 좋다는 말을 들어서 당뇨약을 중지하고 여주를 드셨다는 거예요. 당뇨 하시는 분들이 여주를 잘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 많죠. 여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비터 멜론, 쓴 멜론이라 그러는데 박과식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만 들어도 이제 먹으면 쓰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여주정 캡슐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고 다 팝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든 이제 카란틴이라는 성분하고 폴리펩타이드 P라는 성분이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감소시킵니다. 감소를 시킨다고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게 몇 개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그래도 연구가 잘 된 연구가 이겁니다. 2020년에 이제 발표된 건데 96명의 당뇨병 환자에게 여주 추출물하고 플라세보 대조군 무작위 배정이니까 환자를 둘로 딱 나눠가지고 무작위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가짜 약 주고 한쪽은 이제 여주의 캡슐을 준 거죠. 그를 12주간, 12주니까 3개월간 투여를 하고 당을 봤습니다. 봤더니 대조군 아무것도 안 준 사람은 이 당이 좀 올랐어요.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올랐어요. 근데 여주를 준 거는 7.0에서 7.0 비슷했습니다.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다고 주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당화혈색소 0.1을 낮춘 건데 우리 당뇨약 하나는 적어도 0.5 보통은 1.0까지도 낮추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이 이게 당뇨약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낮죠. 근데 이거를 뭐 직접 먹거나 뭐 이걸 뭐 나물로 뭐 이렇게 묻혀서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쓴 거를. 그럴 필요 있을까? 여주에 대한 연구가 꽤 많았어요. 9개 연구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몸무게, 혈압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건강식품의 대부분은 사실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 장점은 부작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혈당 강화 효과가 적어 개인차가 근데 이분에게 제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장 끊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실제로 여주는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됩니다. 그 여주를 드시면서 당뇨 환자분은 약을 드시면서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도 하고 싶어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치료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그 야단쳐 가지고 뭐 이렇게 맞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드셔도 되는데 이 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일정하게 복용하시기를 좀 권하고요. 대신에 당뇨약은 꼭 드세요. 그러니까 약도 드시고 여주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몸무게 조절,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하시고 이걸 다 하십시오.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를 다 하시는 걸 권합니다. 적어도 이런 건강식품들이 대개는 이제 국가에서 허가를 줄 때 안전한 거는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뭐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이제 나이 들면서 배웁니다.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젊은 의사들은 한약 먹어도 됩니까 하면 펄펄 뛰죠. 뭐 그런 거 먹으려면 내한테 오지 마세요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약도 좀 이렇게 좀 정기적인 한의대 많이 있잖아요. 한의대에서 교육 받으신 분한테 정상적으로 드시면은 괜찮은 경우가 많고, 뭐 인삼도 뭐 정관장 인삼은 그게 이제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냥 같이 드시되 많이는 드시지 말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고지혈증 한번 보죠. 고지혈증은 조금 다릅니다. 고지혈증 조금 다릅니다. 고지혈증으로 스타틴을 사용하고 콜레스테롤을 190에서 75로 낮췄어요.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개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최근 외래 검사했는데 140이 됐어요. 이거는 약이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140이 됐다는 거는 약을 안 먹거나 약을 안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먹고 뭘 했다는 것밖에 다른 거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여쭤보니까 스타틴을 중지하고 최근 이제 그 언론에 나오는 홍국을 먹었다 그럽니다. 홍국 아세요? 홍국? 네, 홍국 한때는 이게 제가 차 몰고 가다가 이 자동차에서 이 홍국에 대한 광고를 들었어요. 라디오 광고를 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홍국은 이제 쌀입니다. 쌀인데 모나스쿠스라는 곰팡이균으로 발효를 시켜서 분홍색이 나오는 쌀이에요. 이 곰팡이에서 모나콜린 K라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물질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이거 인터넷에서 찾은 레퍼런스입니다. 실제로 이것도 틀렸어요. 분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생성을 방해하는 건데 하여튼 이게 홍국쌀도 이 간 기능 장애가 있고 근육통이 있고 어린이 임신부는 복용 금지라고 돼 있어요. 이거 보면서 이거 스타틴 약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모나콜린 K가 로바스타틴이라는 스타틴입니다. 이게 약으로도 나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메바크론 약인데 이게 개발된 지가 한 40년 정도 돼요. 로바스타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초기 스타틴입니다. 초기 스타틴이니까 효과도 적고 부작용은 많고 그러니까 이거의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많은 거를 이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약들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바스타틴이라는 스타틴이 쌀에 묻어 나오는 거예요. 양도 뭐 일정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구태여 밥을 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걸 좀 설명을 드렸어요. 홍국이라는 게 스타틴이고 지금 먹는 약과 중복되고 지금 먹는 약보다 효과가 적다. 그래서 현재 고지혈증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홍국은 드시지 말고 운동과 체중 조절에 홍국에 들이는 열정으로 운동하고 체중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한번 이제 비원대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고지혈증 약이 당신을 죽이고 있다는 근거 이게 100만 이상의 뷰를 달성했고 고지혈증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면은 가장 뷰수가 조회수가 높은 게 약 안 먹고 고지혈증 치료하는 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지 않고 고지혈증 치료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이 고지혈증 치료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이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환자 말씀드려요. 약 드시면은 식이요법 안 하셔도 돼요. 식이요법 거의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다는 걸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식이요법 우리 몸에 좋은 식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시죠, 그죠? 과일, 야채, 유제품, 알곡, 견과류를 많이 먹고 포화지방, 고기, 당류, 소금, 설탕을 먹지 마라. 이거는 뭐 거의 성서와 바이블과 같은 거죠. 뭐 건강에 좋은 음식 그러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다 모아놓은 식사가 뭐냐? 대쉬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대쉬.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식이요법의 식이요법들은 이 대쉬라는 다이어트를 약간씩 변형한 것들이에요. 그걸 기반을 해서 조금 변형한 거지 다 한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이라고 그래서 고혈압을 중지시키는 그 식이요법이라고 개발된 거예요. 개발된 건데 그거 이제 변형이 맞는데 이것도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 식이요법을 강력하게
권고한 환자와 아닌 환자, 그 중에 뭐 46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31개는 무작위 연구니까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해서 이 사람은 막 이 다이어트를 하고 이 사람은 안 하고 쫙 모아보니까 여기 보면은 당뇨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있고요. 몸무게도 좀, 몸무게 1.4kg 효과? 별로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여기 보이시죠? 총 콜레스테롤이 8 떨어졌어요. 약 먹으면은 100에서 150 떨어집니다. 그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이 LDL 수치가 대쉬 다이어트 항문에서 4 떨어졌어요. 약 먹으면 50에서 80, 아까 190에서 70몇 떨어진 거 보셨죠? 쉽게 떨어지는데 이 다이어트는 효과가, 고지혈증에서 효과가 없고 당뇨는 조금 효과가 있긴 합니다. 0.5, 약 한 알 정도 효과가 있고 혈압은 약 한 반 개나 반반, 4분의 1개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방은 평소에는 뭐 건강한 음식 드시는 게 좋겠죠. 그죠? 저도 이제 가능한 채소 많이 먹고 뭐 유제품 먹고 이제 견과류 먹고 하는데 고기도 많이 먹습니다. 가리지 않고 맛으로 많이 먹고요. 술도 가끔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건 예방이고 치료에 들어가면은 약을 드셔야 돼요. 이 다이어트로 이걸 하시려면 도대체 이 다이어트를 얼마나 세게 해야 치료약 한 알에 효과가 나겠어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둘 다 하십시오. 그래서 뭐 극단의 치료는 좋지 않습니다. 뭐 나는 건강한데 걱정이 돼서 비타민 건강식품 5개 먹고 있다. 이런 분 있습니다. 왜 이래 그렇게 오시고요. 나는 고지혈증인데 약 안 먹고 운동하고 식이요법만 극복하려고 한다. 처음에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십시오 하면은 대개는 이런 반응을 하세요. 한 3개월, 한 6개월만 좀 기다려 주시고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다시 검사합니다. 검사하고 괜찮아지면은 약 안 드시게 해요. 근데 대개는 안 되거든요. 그때 가서 드리는 거고 그렇게 여유 있게 치료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고지혈증인데 나는 약 잘 먹고 있으니까 난 비만인데 체중도 계속 늘어나고 모르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극단의 치료는 좋지 않고요. 약물 치료, 식이요법, 운동 다 같이 하십시오. 다 같이. 근데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빼먹지 마세요. 그리고 병이 아니신 분들은 약에 대해서, 병이 없는 사람들은 약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집착을 버리고 중도의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이제 뭐 많이 할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죠? 이게 데이터는 그래요.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이게 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 연구는 14만 명을, 17개국 14만 명을 7년간 관찰한 연구인데, 물론 운동만 관찰한 건 아니에요. 뭐 굉장히 많은 걸 관찰한 연구인데, 그 연구를 보면은 사망 및 심장질환 발생률이 운동을 많이 할수록, 저중고로 갈수록 사망률이 낮아지는데, 저소득 국가보다는 고소득 국가에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고소득 국가일수록 안 움직여도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사망률과 심장질환 발생률에는 감소를 하는데, 이게 평균적인 거죠. 그죠? 평균적인데 항상 안전한 건 아닙니다. 경험 많이 해보시죠. 40세 남자 환자가 이제 건강검진인데 심근효소, 심장 근육에서 나오는 효소가 증가해서 심장병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외래에 옵니다. 꽤 많이 옵니다. 건강검진하면은. 그다음에 가슴 통증이나 심장 증세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원하시면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물어봅니다. 최근에 심하게 운동하신 적 있느냐? 그죠? 뭐 웨이트 운동하고 무거운 거 들고 하시느냐?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육에서 나온 겁니다. 이 심장 근육에서 나오는 효소, 심장이 부서지면 심근경색 때 나오는 효소가 일부는 우리 근육에서도 나오거든요. 이 근육에서 나오는 게 심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심한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파괴됩니다. 알게 모르게 파괴가 됩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은 파괴가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근육이 더 늘어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적어도 60, 70대부터는 정말 이렇게 심한 근육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횡문근 용해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뭐 이 강원도에서 이제 신병들을 뭐 무거운 거 들고 뺑뺑이를 막 시켰더니만 그 중에 한 사람이 근육이 분해되면서 그분 사망했어요. 결국 그걸로 이제 유명해진 이제 병인데,
근육이 손상돼서 분해되는 질환이고, 옛날에는 이제 두들겨 맞아서 많이 생겼어요. 맞으면 근육이 파괴되잖아요. 요즘에는 단기간 고강도 운동, 마라톤 때도 생기고요. 뭐 무거운 거 들고 뺑뺑이 돌면 막 생깁니다. 이제 무기력해지고 콜라색 소비, 이런 소변을 봐요. 근육이 파괴돼서 나오는, 근육이 부서지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신부전에는 많은 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병이 생기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과도한 운동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분석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허리 통증, 이 18%에서 65%, 뭐 부상을 다 경험하고 척추 손상 비율도 그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30%까지 나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목 운동하면서 목 디스크고요. 허리 운동하면서 허리 디스크고 이랬기 때문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도하지 않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다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은가? 나이 드신 분들, 70세 되신 분들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은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쥐가 난다고 많이 오세요. 특히 잘 때 쥐가 난다고 많이 옵니다. 쥐라는 거는 이제 의학 용어는 근육 경련입니다. 머슬 크램프라 그러는데, 이게 경련이 오는, 가만히 있는데도 수축해가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인데, 그게 이제 병적으로는 뭐 탈수가 심하거나 전해질 이상에도 오지만 대부분 지나친 운동에서 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근육에 피로가 오거든요. 그 근육이 예민해지면서 수축이 오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낮에 한 10,000보 걷기 했다, 갑자기 10,000보 걷기 했다, 20,000보를 올렸다. 저는 이제 골프를 하기 때문에 골프하고 온 날은 다리에 꼭 쥐가 납니다. 저는 지나친 운동에 의해서 피로가 오는데, 그럼 70세 활동이 적으신 분들이 왜 쥐가 나느냐? 운동을 안 해도 생깁니다. 안 해도 생깁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활동이 적으면은 신경 말단의 억제 회로가 약화돼 가지고 근육이 쉽게 형분돼서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연구가 다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연구에는 한 2020년에 프랑스에서 가정의학과에 내원한 60세 이상 환자 272명을 대상으로 육체 활동 점수를 딱 매긴 다음에, 활동 점수 외에 다른 뭐 나이나 성별, 뭐 병 이런 걸 쫙 매칭해 가지고 쫙 비교를 쫙 했습니다. 그 결과 육체적 활동이 적은 경우에 야간 근육 경련, 야간에 쥐나는 게 9.8배 증가합니다. 운동을 안 해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에서 야간에 쥐가 발생하는, 지금 뭐 들으시는 분도 노인도 있으실 거고 아버님도 뭐 쥐 난다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운동 부족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 뭐 10,000보가 아니고 한 5,000보, 6,000보 정도 걸으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뭐 때로는 이제 탈수를 막기 위해서 물을 드시는 게 좀 좋기도 한데, 대부분은 약간의 운동, 최소한의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다 괜찮아집니다. 운동도 많이 해도 부상 나고요, 적게 해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중도의 이제 이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새 뭐 보면 항균 침대 많이 선전하더라고요. 매트리스나 이 침대가 항균 이 기능이 있다고 그러고, 또 일부 침대는 항균성 위험하다고 작년에 뭐 이렇게 뭐 조사도 했다 그러는데, 이 균이 없는 그런 매트리스, 평소에 우리가 위생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가, 과거에는 중요했는데 지금도 중요한가. 위생가설이라고 있어요. 위생가설. 위생가설은 뭐냐면은, 좀 오래됐지만 형제 자매가 많은 아이들이 알레르기나 천식 발병률이 낮은데, 이거는 좀 막 형제 자매가 많아가지고 서로 균도 뭐 옮기고 서로 뭐 엉키고 뭐 더러운 것도 엉키고 침도 서로 뱉고, 그런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알레르기, 천식 그리고 균에 대한 면역력도 더 좋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알레르기, 천식의 증가가 너무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지나친 위생도 나쁘다는 가설인데, 아직도 가설입니다. 증명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균이나 어떤 이제 상황에 노출이 돼서 좀 면역력을 갖는 것, 적당한 면역을 갖는 게 좋다는 게 이제 현재 좀 상식처럼 되어 있고요. 3초 법칙이라고 있죠.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은 3초 안에 주우면은 괜찮다, 균이 없다. 그게
서양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5second 룰이라고 해서 5초 법칙입니다. 그게 좀 더 길죠. 그죠?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 빨리 주우면은 세균이 옮지 않는다. 이게 책도 나왔어요. 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연구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다양한 음식을 갖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탁 조사를 해보니까 세균은 일단 접촉 즉시 전이 됩니다. 1초건 2초건 무조건 이제 옮겨지는데 물론 3초 4초 뭐 그거 해봤자 우리가 균이 묻는 거잖아요. 있으면은 균이 모여드는 게 아니잖아요. 묻는 거기 때문에 묻을 때 얼마나 많이 묻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은 것들이 더 많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바닥이 비교적 청결할 때 단단한 음식, 비스켓, 견과류 이거 좀 떨어졌다고 그냥 주워 먹어도 됩니다. 솔직히는 저는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식탁이 떨어지면은 그냥 먹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하고 같이 있으면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안 먹지만 그냥 대강 이제 주워 먹습니다. 그런 게 별로 균하고 위생하고 관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적시 주웠을 때 적시 줍다는 거는 뭐 3초 5초가 아니고 뭐 떨어진 지 1시간 된 거, 그죠? 떨어진 지 뭐 하루 된 거 이런 건 드시면 안 되겠죠, 그죠? 건강한 성인은 되게 집안에서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뭐 이제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야기한 것도 커피와 술도 있죠. 커피와 술 뭐 해롭냐 안 해롭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루 한 잔에서 3잔 사이에 커피와 술은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돼요. 적당히 드시면은 문제가 없다는 게 중도의 의학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중도의 의학은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는 생활과 치료를 하십시오. 적절한 식이요법과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이 있으면은 병원에서 치료하세요. 그리고 같이 식이요법이나 그 운동도 같이 하시되 식이요법과 운동도 적당히 하세요. 건강한 식품만 막 먹는다든가 일부 뭐 이렇게 채소만 먹으면은 영양 결핍됩니다. 그래서 가끔 고기도 드셔주시고 술도 좀 드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 중도 가운데에 균형 잡힌 치료를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받을 텐데 질문이 뭐 중도의학에서 뭐 질문을 하시진 않겠죠. 한 10분간 건강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강희정님, 당뇨발 DMFC라고 당뇨발 개설 입원했는데 합병증도 위험해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당뇨발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요. 이 괴사가 있으면은 요즘은 이제 당뇨발 괴사라는 거는 당뇨병 때문에 다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게 상처가 생기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상처가 안 나아요. 균이 계속 퍼지고 그다음에 그 자리가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심하신 분, 적어도 10년, 특히 20년 넘으신 분들은 발 상처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에 찔려서는 안 되고요. 발톱 깎는 것도 절대로 이제 깊이 깎지 말고 이제 일자로 깎으라고 이제 교육을 하고 발에다가 항상 로션을 발라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괴사가 있는 분들도 이 발에 각질이 있으면은 각질 뜯다가 상처 나거든요. 그래서 발 관리하는 데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미 괴사가 됐으면은 거기에 막힌 혈관을 일부 잠깐 뚫어보기도 합니다. 왜 미리 뚫지는 않아요. 미리 뚫으면은 다시 굉장히 잘 막혀요. 이렇게 가던 혈관들이 막혔기 때문에 괴사가 생기면은 병원에 가서 혈관을 조사하고 뚫을 수 있는 혈관을 막 뚫어요. 그럼 당뇨발 괴사가 혈액순환이 좀 되기 때문에 낫습니다. 나으면은 그 뒤에 이제 혈관이 다시 막혀요. 작은 혈관이 다시 막히는데 그래도 괴사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전문 의사하고 상담하셔야 되고요. 혈관외과, 뭐 정형외과 중에서도 이제 당뇨발 괴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집에서 하실 일은 상처가 안 생기도록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로션으로 발을 많이 케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엔젤님은 여기 엔젤님 질문 올려주세요. 굉장히 많이 질문하셨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하면은 혈관을 충격을 줘서 넓히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나요? 예. 전기 충격기는
이 심장을 전기적으로 정지시키는 기구입니다. 전기를 딱 주면은 심장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전기를 충격을 딱 주면은 이게 딱 섭니다. 완전 딱 서요. 딱 쓴 다음에 이 심장의 어느 부분부터 다시 뛰기 시작해요. 그죠? 심장을 정지시키는 치료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심정지라고 뭐 심장은 정지했는데 실제로는 정기적으로는 정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심장을 이제 정지했을 때 제가 돼지 실험하면서 이 심장 정지된 심장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이게 부들부들 떱니다.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뭐이 심실세동이라 그러기도 하고 빈맥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심실세동이라면 심세동 미미하게 떨어요. 뛰는데 심장은 수축하지는 않죠. 그거를 전기가 이게 막 혼란스럽게 돌아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기 충격을 딱 주면은 이 움틀거리는 것들이 동시에 딱 씁니다. 딱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그 박자를 뛸 때 제일 먼저 뛰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SA 노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부터 먼저 딱 출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기가 이제 쫙쫙쫙 퍼져가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거지 혈관을 혈관을 돌리는 건 아니고요. 심장 마사지 한다고 이제 심장의 전기를 이제 리셋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사지하고 충격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엔젤님 하나 더 하죠. 아까 질문 그 중에 혈압이 높지 않는데 뇌동맥류가 생겨 터질 수도 있나요? 터질 수 있죠. 선천적으로도 생깁니다. 젊은 분들도 생기고 우리 아는 이 여배우 수년 전 여배우가 뇌동맥이 생겨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우연히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은 조금 이걸 좀 걱정하긴 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CT나 MRI는 한번 찍어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제 동기가 학교 때 본과 3학년 때 이 뇌동맥류 터져가지고 이제 거의 식물인간까지 간 예도 있기 때문에 혈압과 관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이성현님, 신장내과 방송 들을 때 고혈압이 신장 손상시킨다고 해서 혈압 신경 썼는데 영향을 주려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도가 우리가 정한 이제 140에 90, 180에 130에 80 그게 기준이고 고혈압 기준 다 똑같습니다. 고혈압이 이제 우리 몸의 주요 기관을 손상시킬 때 혈압이니까 혈관을 손상시킬 게 아니에요. 그죠? 혈관이 많은 곳 신장이 많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있는 그 혈관들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대동맥이나 이런 혈관들 제일 이제 영향이 많은 거는 이제 뇌동맥, 뇌에 있는 동맥들이 동맥경화가 생겨서 많이 생겼는데 신장이나 어느 부분이나 이제 혈압 때문에 손상시키는 게 많은데 신장은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너무 저혈압이 돼도 손상이 좀 있어요. 저혈압이 돼도 신장이라는 게 혈압으로 피를 밀어가지고 신장 안에서 이제 피를 밀어서 이 피가 여과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이 있어야 이제 피를 밀어내는데 신장은 너무 저혈압이 돼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약간 100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머리도 약간 안절할 수 있지만 머리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혈압이 너무 100 정도 너무 낮으면은 이 신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당한 이 부분에 혈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50 Shades of Grey. 그레이 올려주시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인가? 영화 소설 제목이자 영화 제목이죠. 고혈압 당뇨는 아무리 건강하고 관리를 해도 나중에 무조건 오게 돼 있나요? 오지 않습니다. 유전이 중요하죠. 유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당뇨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당뇨가 요즘 제 환자 중에는 한 40%, 일반 중에서도 한 10에서 15%까지 아직 올라가서 영양이 좋아지면서 당뇨가 많아졌는데 다 오는 건 아니고요. 고혈압도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혈압이 한 110 정도 되는데 나이 들면 오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의 이 퍼센티지가 높아집니다. 더 많이 오고 70세 넘으면은 혈압이 있는 분들이 한 30%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높아지는데 거꾸로 나이 들어서 생기는 고혈압과 당뇨는 그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경향도 있고 뭐 문도 반대론자도 있긴 합니다. 예. 오늘 제가 한 10년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예, 중도의 의학, 중도의 치료법 어느 한쪽에 약에만 집착하지도 말고 그냥 다이어트나 운동에만 집착하지 말고 적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다.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려서 속이 시원합니다. 예. 예,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